위증교사하고 선거법 이 사건들 유죄 나오면 양형이 어떻게 될지. 먼저 제일 빨리 결심될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 이거 용도 변경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국토부에서 협박했다. 그때 당시에 국토부 협박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나는 그런 4단계 용도 변경 특혜에 관련이 없다. 벌금이 나오더라도 100만 원 미만이라 즉 당선 무효형을 피할 수 있는 그렇게 나오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이 사건은 유죄 가능성으로 봤을 때 가장 높은 사건입니다. 7월 22일 나왔던 KBS 기자 이모 씨 둘이 이재명을 검사사칭 주범으로 몰고자 했다. 자, 재판에 나와서 이 사람이 한 얘기가 그 녹취서에 나오는 사람들 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명백하게 시간을 끌기 위해서 부른 증인들인데 아무 소득 없이 증인신문이 끝났어요. 안녕하세요. 조선일보 법조 전문기자 양은경입니다. 자, 오늘의 판읽기는 제가 여름 특집으로 이재명 전 대표의 형사사건들이 지금 가장 가시적으로 결과가 나올 사건들이 위증교사하고 선거법이잖아요. 이 사건들 유죄 나오면 양형이 어떻게 될지 양형을 한번 대략적으로나마 예측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마련을 해봤습니다. 사실 제가 판사가 아니니까 이게 100% 맞을 수는 없겠죠, 당연히. 그래도 이제 비슷한 사건들이 이 정도 나더라. 이 정도 감각을 가지고 이 사건을 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감이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 두 개 사건을 꼽은 이유는 이 사건들이 그나마 가시적으로 결과가 예측이 된 그런 사건들이라서 그래요. 왜냐하면은 다른 대장동이나 백현동 성남FC 묵힌 사건은 너무 덩어리가 커가지고 이제 겨우 가장 간단한 사건은 위례가 진행 중이고 그것도 아직 끝난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대북송금 사건은 이제 막 기소가 됐기 때문에 양형 예측이 좀 무리가 있고 그래서 이 위증교사와 선거법 두 가지 사건으로 골라봤습니다. 먼저 제일 빨리 결심될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은 두 가지로 기소가 됐죠. 김문기 모른다 그리고 국토부 협박. 두 가지로 기소가 됐었습니다. 증인신문은 다 끝났어요. 그리고 지난 재판에서 이제 서중조사까지 다 끝났습니다. 서중조사라는 거는 검찰이 확보한 증거 서류를 이렇게 화면에 제시하면서 조사하는 그런 절차를 말하는데 그것까지 다 끝났고 지금 남은 게 8월 23일 날 피고인 신문. 원래 사실 피고인 신문하고 8월 23일 날 끝날 예정이었는데 검찰이 우리도 할 거 있으니까 한 개를 더 달라고 해서 9월 6일 날 그날 결심이 될 예정입니다. 결심이 된다는 것은 그날 검찰 구형이 있고 피고인 최후 변론이 있고 그런 절차까지 이뤄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날 구형이 이뤄지면은 빠르면은 9월 아니면은 10월 조금 늦어진다고 그래도 11월 안에는 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공직선거법 1심은 6개월 내에 선고 나야 되는데 2022년 9월 기소가 돼서 22개월이 됐는데 아직까지 지금 결심이 안 되고 있죠. 이거 강행 규정인데도 제재 규정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재판을 심하게 지어나면 판사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들 많이 분노하시는 분들 많겠지만은 안타깝게도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이 사건에 만약에 유죄 확정되고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되면은 어마어마합니다. 이 전 대표 의원직 상실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차기 대선에 출마를 할 수 없습니다.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그리고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았던 선거비용 434억 이거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 사건이 그렇게까지 응징을 받아야 되는 사건인지 이거를 또 조금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유사 사건에서 최근에 조금 그 양형이 주목되는 사건이 있어서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그 2022년 6월에 그 아산시장 선거를 둘러싸고 벌어진 사건입니다. 지금 현직 아산시장입니다. 국민의힘 소속이고 박경규 시장 그 사건인데요. 그 상대가 이제 민주당 오세훈 후보였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오세훈 후보가 원룸 건물을 허위로 매각했다. 이런 의혹 제기를 했던 사안입니다. 매각을 했지만은 이게 실제로 건물을 판 게 아니고 왜 그때 당시에 그 LH 사태를 그 공직자들에 대해서 그 투기에 대한 어떤 비판과 감시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게 두려우니까 형식적으로 판 척만 했지 사실상 안 팔았다라고 그렇게 의혹 제기를 했었어요. 이게 왜 허위인지 한번 볼게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박 후보가 문제가 된 그 행위가 성명을 낸 거였거든요. 성명 내용이 뭐였냐면은 오 후보가 2021년 6월에 그 자기가 갖고 있던 다가구 건물을
윤모 씨한테 팔아 넘겼는데 이렇게 팔아 넘긴 소유권이 넘어간 날 부동산이 그 신탁사의 관리 신탁이 됐더라. 이게 신탁 등기가 담보 신탁도 아니고 관리 신탁이 이상하다. 이게 조금 어려운 개념이라서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그 신탁이라는 게 말 그대로 누구한테 맡긴다는 거잖아요. 그 신탁의 종류 중에서 담보 신탁이 있고 관리 신탁이 있습니다. 담보 신탁은 신탁사에다가 건물을 신탁을 하고 대신에 그거를 갖다가 이제 그 매개로 해가지고 금융기관에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 입장에서 그냥 근저당 설정하고 하는 것보다 신탁사가 이거를 갖다가 중간에서 뭐 보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 건물의 주요 처분 권한이 신탁사에 있다고 하면은 조금 더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런 용도로 하는 그 신탁이고 그게 담보 신탁. 그리고 관리 신탁은 그렇게 돈을 빌릴 용도라기보다는 그냥 신탁사가 이 신탁 건물을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뭐 처분을 할 수도 있고 또 신탁사가 또 뭐 담보를 잡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전반적인 관리 권한을 맡긴 신탁을 관리 신탁이라고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문제 제기를 한 취지는 상대 후보, 오 후보가 건물 팔았다고 그랬는데 건물 팔았다고 한 날 이게 신탁 등기가 됐다. 그리고 이 신탁 등기가 담보 신탁도 아니고 관리 신탁이다. 이거 이상하지 않냐. 이거 이 사람 말로만 건물을 판다 그러고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 제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전혀 사실이 아니었어요. 이게 담보 신탁 아니라 관리 신탁 아니야? 라고 의혹 제기를 했는데 담보 신탁이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건물을 산 매수인이 돈을 지금 일부가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이 돈을 조달하기 위해서 담보 신탁을 하고 돈을 빌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박 후보가 의혹 제기를 했던 게 이 매수인이 윤 씨예요. 이 매수인의 성이 이 지금 오 후보 부인하고 같다. 혹시 이것도 조금 매수인하고 뭐 그때 말로 짜고 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의혹을 약간 제기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 두 사람도 사실 전혀 관계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사건이 결국 이제 이 허위사실 유포로 해서 유죄가 났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확인도 안 하고 성명을 냈을까 조금 궁금한 부분이죠. 원래 제보를 받았다고 그래요. 이 지금 박경기 당시 후보가 지역직 기자가 이제 등기부등본을 이렇게 전달해주면서 아 상대 후보가 이렇게 건물을 팔았는데 건물 판단 이렇게 신탁 등기가 돼 있어요. 이거 조금 이상하네요. 그런 식으로 의혹 제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캠프 관계자를 시켜가지고 이거를 살펴보게 했는데 신탁 원부를 보면은 신탁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캠프 관계자가 이 신탁 원부를 보니까 담보 신탁으로 돼 있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이거 실제로는 관리 신탁인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바로 성명서를 내게 했다는 것이죠. 이 사람 물론 무죄 주장했습니다. 이거 그냥 내가 상대 후보에 대한 검증 차원에서 제기한 거고 그리고 담보 신탁이나 관리 신탁이나 그거나 그거 아니냐라고 법원에 주장을 했지만은 법원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사건에서 담보 신탁이나 관리 신탁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왜냐하면은 당신이 지금 이 담보 신탁으로 돼 있지만은 사실상 관리 신탁 아니냐라고 의혹 제기를 했던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지금 그거나가 아니라 양자의 구분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 이거 제대로 확인 안 한 것은 굉장히 중대한 잘못이다라고 봤고요. 그리고 당시에 여론조사로 봤을 때도 지금 KBS 여론조사 기준으로 봤을 때 오세훈 후보가 44.9% 그리고 지금 박경기 후보가 32.5% 오히려 사실 박 후보가 뒤처지던 그러니까 두 사람이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에서 상대 후보에 대해서 이런 제기를 한 것은 굉장히 지금 죄질이 안 좋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게 양형인데요. 검찰이 이거 800만 원을 구형을 했거든요. 그런데 법원이 얼마 선고했는지 아세요? 1,500만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처벌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검찰이 800만 원을 선고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거의 2배 가까운 거를 법원이 선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만큼 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법원이 중대하게 판단을 했다는 것을 이 사건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100만 원 이상 확정되면은 피선거권 제한이나 불이익이 따른다고 그랬죠. 1,500만 원이면은 그거에 지금 15배가 지금 벌금이 나온 그런 상황이고요. 자, 이거 조금 뭐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양형 기준을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양형 기준이라는 게 판사들이 판결을 할 때 형량을 참고하는 그런 기준입니다. 대법원에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 양형 기준을 보면은 이런 유형은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이거는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보다 굉장히 나쁜 죄. 왜냐하면 상대방을 떨어뜨리려고 거짓말을 한 거니까. 내가 당선되려고 거짓말을 한 것보다 죄질이 나쁜 것으로 평가가 되고, 거기다가 그 가중 요소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지금 허위 내용이 선거구민이 판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 그리고 선거일에 임박해서 퍼뜨린 경우, 이런 것들이 양형을 더 가중시키는 그런 요소거든요. 이런 요소들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양형 기준을 적용한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1년에서 4년 6개월. 그러니까 이거는 벌금형 범위도 아니고 이거는 실형까지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안으로 봐서 법원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물론 이 사건 아직까지 최종 결론이 난 건 아닌데요. 지금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3번을 그렇게 벌금 1,500만 원이 나왔어요. 뭐냐면은 1심에서 벌금 1,500, 그리고 2심에서 항소 기각됐으니까 벌금 1,500, 그리고 대법원에서 파기가 됐습니다. 근데 파기가 된 게 무슨 중대한 잘못이나 뭐 벌금 1,500이 과하다 그런 게 아니라 절차적인 이유예요. 뭐 국선 변호인 이후에 변호인한테 뭐 통지를 제대로 안 했다, 이제 그런 이유라서 양형을 가지고 파기를 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어쨌든 파기가 됐으니까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하잖아요. 그게 가장 최근에 있었던 거거든요. 7월 9일 날 파기환송심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벌금 1,500. 물론 이게 그대로 확정되면은 지금 박경규 시장이 불이익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또 재상고를 했습니다. 재상고를 해서 대법원 판단이 한 차례 남아 있기는 합니다. 이 사건 제가 이렇게 길게 소개해드린 이유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하고 어떻게 양형을 적용하는지 이거를 조금 보여드리고 싶어서 길게 설명을 한 거고요. 당연히 궁금하신 거는 이 사건이 아니라 이재명 전 대표 사건이 어떻게 될 건지 그 부분이 궁금들 하실 거예요. 유죄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양형 요소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건은 앞서 말씀드린 사건하고는 달라요. 이거는 상대방을 떨어뜨리기 위한 게 아니라 내가 당선되기 위한 거잖아요.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사건보다는 조금 죄질이 덜 나빠요. 이 양형 기준에 기본 영역이 있고 가중 영역이 있고 감경 영역이 있거든요. 이 기본 영역이 징역 10월 이하 그리고 200만 원 이상 800만 원까지의 그런 영역이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제가 이제 취재를 해보면은 가중 요소들이 상당히 있지 않냐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허위로 말한 내용이 유권자의 판단에 중요한 요소일 때 이거는 가중 요소가 된다고 그랬죠. 이 사건도 그렇다는 거예요. 성남시장 시절에는 김문기를 몰랐다라는 게 단지 어떤 사람을 알고 모르고가 아니라 대장동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던 시점에서 그 고 김문기 씨가 사망을 했고, 그래서 각종 방송 토론회나 이런 데서 당신 이 사람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어요. 나중에 도지사 할 때 알았어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허위사실이라고 기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김문기를 성남시장 시절에 몰랐다는 거는 나는 대장동 사건과 무관하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본인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과의 무관성을 강조하는, 그게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 허위 아니냐. 이 대장동 사건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정점에 있는 사람으로 기소까지 되지 않았냐. 지금 그게 이제 그 검찰의 그 공소 논리인 거예요. 그리고 국토부 협박 발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국토부 협박 발언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바로 백현동 사건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 그걸 물어보는 과정에서 나온 거잖아요. 왜 경기도 국감에서 백현동을 자연녹지에서 빌딩까지 세울 수 있는 준주거로 4단계 용도 변경을 한 게 이게 엄청난 특혜 아니냐. 이거 당신이 그때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해준 거잖아 라고 특혜 의혹이 제기가 되니까 그때 당시에 이재명 지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거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이 혁신도시 특별법에 따라서 의무조항이 있었고 이거 용도 변경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국토부에서 협박했다. 그래서 한 거다 라고 대답을 했잖아요. 그 내용이 이 지금 허위사실이라고 기소가 된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국토부 협박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냥 무서웠다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그런 4단계 용도 변경 특혜에 관련이 없다. 결백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도 결과적으로 거기에 지금 연루됐던 김인섭 씨 1심 유죄 징역 5년 나왔고 이재명 전 대표 본인도 지금 백현동 관련해서 기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허위다라고 검찰이 지금 기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허위사실이 후보자 평가의 중요한 요소라는 게 조금 양형상 불리한 요소고요. 그리고 또 불리한 요소가 있습니다.
선거일에 임박해서 이루어졌다는 거. 대선이라는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후보자 토론회에서는 이제 김문기 모른다가 이제 후보자 토론회에서 나왔었고, 국토부 협박 같은 경우에는 이 국감 발언으로 나온 거죠. 그리고 불리한 양형 요소로 이런 점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 상대방을 상대로 해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전파 가능성이 높다는 거. 뭐 그렇죠. 이게 방송 토론회로 하고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국감장에서의 발언으로 이루어진 이런 점들도 불리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양형 요소 중에 이런 측면도 있어요.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했다. 이런 것도 불리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제1여당의 대선 후보였으니까 대선 후보가 이렇게 발언을 하면은 캠프에서 이 사람의 발언이나 부인하는 취지에 맞춰서 자료조사도 하고 자료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지위를 이용한 발언, 그런 부분에도 해당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을 물어보니까 이 사건은 유죄로 인정이 되면은 100만 원 이하로 그렇게 나오기는 어려운 사건이다라는 게 굉장히 지배적인 견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벌금이 나오더라도 100만 원 미만이라든지 당선 무효형을 피할 수 있는, 그렇게 나오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미진 교사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사건은 유죄 가능성으로 봤을 때 가장 높은 사건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영장 기각한 판사도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죠. 그래서 검찰이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이 사건 별도로 기소를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기소 내용 뭐 다시 한번 이제 제가 요약을 해드릴게요. 이재명 당시 이제 도지사가 김진성 씨한테, 그러니까 과거 검사 사칭 사건에서 김명량 시장이 KBS 최철우 PD에 대해서 고소 취하는 대신에 김 시장하고 KBS가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 그렇게 합의를 했기 때문에 내가 범인으로 몰린 것이다 라는 그런 증언을 부탁을 했다는 것이죠. 2018년도에 역시 본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던 사건에서 그렇게 김진성 씨한테 부탁한 내용의 통화 녹취가 있고, 김진성 씨 그거 잘 모른다고 했는데 증언을 부탁을 했기 때문에 위증교사로 기소가 됐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거 왜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재명 대표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시에 KBS하고 김명량 시장 사이에 그런 합의 있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입증하려고 KBS 당시에 직원들 5명 불렀다고 그랬죠. 그래서 5명에 대해서 사실상 증인신문이다. 끝났습니다. 제가 지난 판읽기에서 한번 다뤄드렸죠. 지난 7월 8일이었는데 그 KBS 당시 신모 차장 그리고 노조 사무국장이던 이모 씨가 증언을 했고, 신모 차장은 그런 합의 들은 적 없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 노조 사무국장이던 이모 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좀 깜짝 놀랄 발언을 했는데, 뭐냐면은 회사에서 그 최 PD 경징계 하면은 뭐 검찰에서 어떻게 뭐 잘 해주기로 하는 그런 딜이 있었다. 근데 그 증언이 본인 스스로의 녹취록에 반박당했잖아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본인이 얘기할 당시만 해도 그런 얘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증언도 이제 신빙성을 얻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재판이 또 있었습니다. 7월 22일 나왔던 KBS 기자 이모 씨.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전 대표 측에서 가장 기대를 걸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지금 이 사람이 2002년 6월 5일 날 이재명 변호사하고의 통화에서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KBS는 파문을 축소하고자 했고, 김병량 시장은 이재명 변호사를 제재하고 있어서 둘이 이재명을 검사사칭 주범으로 몰고자 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재명 전 대표가 주장하는 취지에 딱 부합하는, 이 사람이 나와서 법정에서 네 맞아요, 그런 대화한 거 맞아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한다면은 이재명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진짜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증언인 거죠. 자, 재판에 나와서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이재명 전 대표 입장에서는 정말 뒤집어질 거예요. 그 녹취서에 나오는 사람도 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변호인도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KBS는 이재명이 검사사칭 주범으로 부추긴 걸로 가려고 하는데 이런 얘기 한 거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화가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혹시 육성 파일 같은 게 있으면은 들려주시면은 뭐 기억을 해보겠는데 뭐 저렇게 말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변호인 깝깝했겠죠? 다시 물어봅니다. 아니, KBS 신모 차장이 그런 얘기는 이재명한테 하지 말라고 그런 전화를 못 들었나요? 그러니까 이 이모 씨 더 기가 막힌 얘기를 하면서 저는 신 차장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녹취록에 나오는 그런 대화 한지도 전혀 기억이 안 나고 녹취록에 나오는 등장인물들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장까지 나섭니다. 이재명하고 대화한 녹취록이 증인하고 그렇게 대화한 내용이라고 하는데 그거 기억 안 나요? 그러니까 저는 전혀 기억 안 나요.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저는 받아들이기 힘드네요. 검찰이 물어봅니다. 다시 한번. KBS하고 김병량이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자 이런 모종의 뒷거래했다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녹취록하고 별도로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그러니까는 이 이모 기자 모릅니다. 제가 그런 거를 알 위치가 아니었어요. 이게 사실 굉장히 특이한 상황인 게 보통은 녹취록 내용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면은 오래전의 얘기라서 기억은 안 나지만은 뭐 녹취록에 그렇게 돼 있으면 뭐 그런 대화 했겠지요 라고 얘기하는 게 보통의 증인들의 증언인데 이 사람은 제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지 검찰이 지금 의미심장한 질문을 합니다. 최철호 PD가 5월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녹취록 날조된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증인이 당시에 이재명하고 그렇게 통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이모 기자가 제가 아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딱 잘라서 이거 날조된 거라고는 안 하면서도 저는 아는 내용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육성이나 녹음 파일을 들려주시면은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기 나오는 신차장, 뭐 노조, 기자협회 이런 거를 언급하면서 대화할 위치가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도 좀 일리가 있는 게 당시에 이 사람은 입사 3년차 기자였어요. 입사 3년차 기자가 무슨 뭐 노조를 언급하고 뭐 무슨 회사하고 뭐 이재명을 갖다가 묻어버리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 그런 걸 언급한 위치가 전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전 대표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또 직접 나섭니다. 아니 우리가 대화도 하고 2002년 사건 얘기도 했잖아요. 그 전화상으로도 계속 소통을 했는데 지금 나한테 사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는 이모 기자가 아이고 2002년에 그 사건 얘기를 했는지 기억 안 나고요. 그리고 계속 대화했다고 그러는데 통상적으로 기자들은 취재원하고 계속 관계를 유지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지만 어떤 취재원하고 계속 통화한다고 해서 그 사람하고 계속 개인적으로 친한 관계이고 개인적으로 호감을 가지고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개인적인 호감과 그리고 전화 통화를 해서 그 내용이 남았다는 거하고는 이거는 같지는 않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건 명백하게 시간을 끌기 위해서 부른 증인들인데 이 5명씩이나 부른 KBS 사람들 아무 소득 없이 증인신문이 끝났어요. 그리고 마지막 증인신문이 7월 22일이었는데 재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8월 26일 날 피고인 신문하고 그리고 9월 30일 최종 의견 말하고 끝난다. 최종 의견이라는 게 검찰 구형인 거죠. 9월 30일 날 구형하고 그러면은 빠르면은 10월 아니면은 11월에도 선고가 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재명 대표 측이 이날에도 추가 증인 요청을 했어요. 당시에 기자였던 모 씨를 불러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그분은 증거 가치가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바로 자릅니다. 그래서 그나마 더 이상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것은 막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여러분들 양형 궁금하시겠죠? 유사사건 양형 제가 한번 분석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굉장히 선례가 조금 많아요. 그리고 위증교사 사건이 어떤 상황에서 주로 문제가 되냐면은 도박 사이트, 성매매 알선 이런 데서 배우의 진범이 있거든요. 진범들이 나 이거 숨겨줘 내가 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끈아풀이라든지 이런 수족이 될 사람들한테 부탁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위증교사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2020년 1월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사례를 보시면은 도박 사이트 개설 혐의로 기소가 됐다가 다른 사람을 총책으로 지목하게끔 그런 허위 증언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교사범이 1심에서 1년 6개월 실형이 나왔습니다. 2심에서도 좀 깎였지만은 징역 10개월. 실형이 나왔고요. 2015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도 그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지인한테 이런 말을 시킨 거예요. 내가 점포 임차인한테 그 당신 거기서 불법 영업하면 안 돼요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그렇게 증언 좀 해주세요. 그렇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징역 6개월, 또 실형이 나온 사건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도 실형이 나온 사안이 있어요. 지난 7월 22일 날 서울중앙지법에서 그 케타민, 그 향정의약품이죠. 케타민을 판매한 그 마약상이 기소가 되는데 이 사람이 위증 교사를 한 거예요. 그 위증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이 위증 교사 받은 사람이 증인으로 나왔어요. 변호인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흰색 가루가 담겨있는 비닐봉지 건네주는 모습 봤어요? 피고인이 그런 거 건네주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못 봤어요. 그리고 700만 원 가량의 현금을 건네주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본인이 지금 기소된 혐의 사실을 다 부인하는 그런 내용으로
위증을 교사한 사건인데 이것도 지금 실형 나왔어요. 그 두 차례 물론 이제 향정 관련 전과가 있고 뭐 이런 점이 고려가 됐지만은 이 위증 교사한 사람 징역 6개월 그리고 위증범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실 교사범하고 이 본범은 법정형은 같아요. 그런데 위증이나 무고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위증 교사범을 더 나쁘게 봅니다. 위증이라는 게 사법 방해잖아요. 법원의 판단을 방해한 범죄인데 시킨 거에 따라서 위증을 한 사람보다 그걸 먼저 시킨 사람이 더 나쁘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위증이 그러면 어느 정도나 실형 비율이 나오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 실형 나온 사건들만 꼽아서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의심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통계적인 수치를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2023년 사법연감에 보면은 위증하고 증거인멸 혐의로 형이 선고받는 게 441건이고요. 이 중에서 48.8%가 징역형, 그러니까 집행유예 포함해서 징역형이 나왔고 그런 지금 통계적인 요소, 물론 이제 이거는 위증만 한 것은 아니고 증거인멸도 섞여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는 결국 이재명의 위증교사겠죠. 유죄가 인정되면 양형 얼마나 나올 것인지 이 사건의 경우 살펴보겠습니다. 가중 요소들이 좀 상당히 있어요. 뭐냐면은 특히 위증 사건에서 어떤 점들이 가중 요소로 들어가냐면은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가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위증을 교사했는데 그래서 검사사측 부분 1심부터 무죄 나왔잖아요. 물론 이 위증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판결문이 되진 않지만은 아무래도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쳤겠죠. 그리고 이 부분도 영향이 있습니다.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이게 말이 어려운데 자기의 지휘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 위증을 시켰을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갑을 관계에서 갑이 을한테 시켰다면 더 죄질이 나쁜 거 아니냐라고 법원이 본다는 것이에요. 물론 당시에 김진성 씨가 뭐 경기도 산하 공무원이나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재명 후보 당시 경기도 지사였고요. 그리고 김진성 씨는 그 관내에서 건설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경기도 지사가 내주는 뭐 어떤 허가라든지 그런 사업에 관한 권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았겠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김진성 씨가 다 녹취를 남겼잖아요. 녹취를 남긴 이유가 뭐예요? 나중에 이재명 뒤통수를 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 이를테면 지사님이 이런 취지로 증언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나중에 녹취를 다시 듣고 그거를 실행하려고 그렇게 해서 녹음을 했단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두 사람의 갑을 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 거죠. 이런 관계에서 이루어진 이 위증교사도 양형에 상당히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조계의 전반적인 평가는 뭐냐면은 유죄가 인정되면 이건 벌금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사건이다. 지금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실형이 아니더라도 집행유예 이상만 확정이 되면은 피선거권 박탈돼서 다음 대선 못 나옵니다. 그리고 의원직 상실이 됩니다. 효과가 굉장히 중대한 그런 사건입니다. 어떠셨나요? 지금 가장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두 사건에 예상되는 양형 기준이나 유사 사건의 그 양형 예를 설명을 드렸고요. 자,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지금 유죄가 나오면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의도 주변에서 뭐 이재명 전 대표와 가까운 법조인들도 이 두 사건의 여파를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지금 들리는 게 이런 유사 사건의 양형예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의 모양새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진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유죄가 나와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공선법은 100만 원 그리고 이 지금 위증교사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 이상이 나올 경우의 얘기인데 어쨌든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오늘의 판읽기 여기까지 들려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있는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